조용히 살면 과거도 조용히 묻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창구에서 18년 전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그는 서류를 내밀며 딱 한마디만 했어요. 모른 척해.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도장 하나를 찍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7개월 뒤 우편 등기 봉투를 여는 순간 제 명의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그 도장이 왜 제 노후를 흔들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김정숙, 올해 72입니다. 이혼한 지 18년째였어요.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함에도 순서가 생기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부터 열었어요. 공기를 바꾸고 밥을 짓고 약국 가는 날이면 가방을 챙겼어요. 복지관 프로그램이 있는 수요일엔 좀 일찍 나갔고요. 말수는 점점 줄었습니다. 인사 정도만 주고받게 됐어요. 마음도 그렇게 조용해졌다고 믿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작았어요. 방 2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구한 곳이었어요. 큰 방에는 침대와 옷장, 작은 방에는 이것저것 쌓아뒀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녁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가끔 다큐멘터리도 봤습니다. 소리가 있으니 집이 덜 조용했거든요. 월요일엔 빨래를 했어요. 화요일엔 시장에 나갔습니다. 수요일 오전엔 복지관 프로그램, 목요일엔 병원 가는 날이었어요. 금요일은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거나 날씨가 좋으면 동네를 걸었어요. 주말엔 더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집안을 채웠어요. 이웃과는 인사만 나눴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복도에서 만나면 날씨 이야기를 몇 마디 했어요. 그뿐이었습니다. 누구 집에 놀러 가거나 초대받는 일은 없었어요. 편했습니다. 신경 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등기 봉투가 꽂혀 있었어요.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어요. 현관문 옆 우편함을 열었을 때 두툼한 봉투가 보였습니다. 꺼내봤어요. 무거웠습니다. 보낸 곳은 관공서였고 제목엔 방문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뜯어보니 내용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확인 서류 제출 요망. 이유는 없었어요. 기한만 있었죠. 7일 이내. 집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등기를 다시 읽었어요. 몇 번을 읽어도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내내 그 종이를 식탁 위에 펼쳐두고 봤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가 싶었어요. 세금? 건강보험? 아니면 집 문제?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뒤척이다 일어나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 3시, 4시. 시간만 지나갔습니다. 이틀 뒤 아침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등기봉투, 신분증, 도장.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정리했어요. 외출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회색 카디건이었어요. 관공서까지는 버스로 4정거장이었어요. 평소엔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복지관이나 약국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버스 안은 한산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가 낯설진 않았지만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지나치는 풍경인데도 오늘은 달라 보였어요.
버스에서 내려 건물을 찾았습니다. 회색빛 큰 건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드문드문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유리문을 밀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번호표 기계가 보였어요. 저는 버튼을 눌러 종이를 한 장 뽑았습니다. 56번. 전광판엔 42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엔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어요. 다들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휴대폰을 만지거나 그냥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가웠어요. 카디건을 여미며 앉아 있었습니다. 전광판 숫자가 천천히 바뀌었어요. 43번, 44번, 45번. 저는 가방 안에서 등기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역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확인이라는 말만 반복됐어요. 확인 서류, 확인 절차, 확인 요청. 무얼 확인한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47번이 떴어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낯익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했어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 소리는 또 한 번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두근거린다기보단 뭔가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18년 만이었어요. 그는 저보다 먼저 저를 봤던 것 같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고개를 약간 돌렸어요.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다시 앞을 봤어요. 손에 든 번호표가 구겨졌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전광판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49번. 저는 번호표를 꽉 쥐었어요. 그가 제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한 칸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저는 옆을 보지 않았어요. 그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전광판엔 52번이 떴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어요. 여기선 날 모른 척 하라고요. 목소리는 낮았고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급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번호표만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 손 쪽으로 무언가를 밀었습니다. 종이 봉투였어요. 얇고 갈색이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도장만 찍어달라고요. 나중에 설명하겠다고요. 지금은 시간이 없다고요. 저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겉면엔 제 이름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도 낯익었습니다. 18년 전에도 봤던 글씨체였어요. 전광판이 54번을 불렀어요. 저는 봉투를 뜯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앞만 봤습니다. 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만 흘렀습니다. 56번이 떴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천천히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가 아직 거기 앉아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 등기를 확인하고 서류를 건넸어요. 간단한 확인서였습니다. 이름, 주소, 날짜. 저는 도장을 꺼내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도장은 정확하게 찍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받아 정리했어요. 끝이었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다시 대기석을 지나쳤어요.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미 없었어요. 언제 나갔는지 몰랐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밝았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가방을 열어 그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뜯지 않은 채였어요. 햇빛에 비춰봤지만 안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차들이 달렸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탔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였습니다. 저는 그날 그 봉투를 집까지 들고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식탁에 앉아 봉투를 꺼냈어요. 앞뒤로 살펴봤습니다. 뜯어야 할지 버려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창밖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랍에 봉투를 넣었습니다. 깊숙이요. 제일 안쪽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약을 먹고 불을 끄고 누웠어요.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18년 만에 들은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치고 난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커튼을 열었지만 햇빛이 들어와도 방 안은 여전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다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가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뜯어야 한다는 생각과 뜯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그러길 몇 번 반복했어요. 시계를 봤어요. 10시가 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외출 준비를 끝낸 시간이었어요. 결국 저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했어요. 약국에 가야 했거든요. 혈압약이 떨어졌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려 밖으로 나왔어요. 약국까지 가는 길은 익숙했어요. 골목을 지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모퉁이를 돌면 약국 간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같은 풍경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늘도 나무도 건물도 어제와 똑같은데 제 눈엔 다르게 들어왔어요. 약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약사님이 인사하셨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방전을 내밀었어요. 약사님이 약을 준비하는 동안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약국 안은 조용했어요.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벽에 붙은 포스터를 봤어요. 건강검진 안내문이었습니다. 글자를 읽었지만 머릿속엔 들어오지 않았어요. 약을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길을 걷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며칠 전부터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거든요.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기곤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약을 정리했어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만 있을 뿐이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다시 서랍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봉투를 꺼내 뜯었어요. 안에는 서류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은 양식이었어요. 빈칸이 여럿 있었고 도장 찍는 자리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제목 부분에 낯선 단어들이 보였어요. 말소, 확인, 정리.
그리고 제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봤지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장은 설명서 같았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돋보기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줄 읽다가 멈췄어요. 법률 용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채무, 연대, 특약, 기한. 단어들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외출했어요. 관공서로 가야 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버스를 탔어요. 이번에도 창가에 앉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면서 저는 18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이혼하던 날도 이렇게 버스를 탔었어요. 그날도 날씨가 흐렸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까지 혼자 갔었어요. 전 남편은 따로 왔었습니다. 관공서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어요. 이번엔 번호표를 뽑지 않았습니다. 안내 창구로 바로 갔어요. 직원에게 봉투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고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직원은 서류를 펼쳐보더니 담당 부서로 가라고 했어요. 3층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3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문패를 보며 걸었어요. 세 번째 방이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안에는 직원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컴퓨터를 보고 있었고 한 명은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류를 보여드렸어요. 그분이 제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 신분증을 건네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벽시계를 봤어요.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본인 명의가 맞냐고요? 도장을 가져왔냐고요?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직원이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찍으면 된다고요. 확인 절차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바로 찍지 못했어요. 먼저 물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이냐고요? 왜 제 이름이 여기 있냐고요? 직원은 잠깐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오래전 정리되지 않은 절차가 남아있다고요. 지금 마무리하는 거라고요. 문제될 건 없다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이걸 요청했냐고요. 직원이 화면을 보더니 이름 하나를 말했어요. 전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직원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왜냐고요? 그 사람이 왜 제 이름을 들고 있냐고 물었어요. 전 남편은 변명 대신 도장부터 찍어달라고만 한다는 말을 직원이 전했습니다. 서류 제목에는 낯선 단어가 보였어요. 말소, 확인, 그리고 제 이름 옆에 붙은 작은 표기 하나. 저는 도장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찍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게 끝인가 아니면 시작인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종이 위에 눌렀어요. 저는 도장을 찍고도 봉투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창구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흔들렸어요. 도장이 찍힌 자리는 선명했습니다. 제 이름이었어요. 김정숙.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돌려주며 직원이 말했어요. 며칠 안에 처리된다고요. 통지가 갈 거라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일어나서 방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복도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저 사람이 나인가 싶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표정이 없었어요. 1층으로 내려와 건물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습니다. 버스가 왔지만 타지 못했어요. 그냥 지나가게 뒀습니다. 다음 버스를 기다렸어요. 그것도 보내고 또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버스에 올랐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18년 전이 떠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18년 전 이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그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이혼하던 날 전 남편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내자 한마디뿐이었죠. 법원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 저는 물었어요. 왜 이러냐고, 뭐가 잘못됐냐고. 그는 대답 대신 그냥 끝내자고만 했습니다. 한마디뿐이었어요. 더 묻지 말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고 지쳤고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끝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또다시 도장을 찍었어요. 이유도 모른 채요. 소파에 앉아 있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흔들렸어요. 저는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창문 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을 먹지 않았어요. 약만 먹고 일찍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방 안은 어두웠지만 머릿속은 계속 밝았습니다. 생각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서류가 뭐였을까? 전 남편은 왜 제 이름을 들고 있었을까? 18년 동안 그는 어디서 뭘 했을까?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관공서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도장을 찍고 며칠이 지났어요. 통지가 온다던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편함엔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없었고요.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났다고, 이제 됐다고요. 일주일쯤 지나자 저는 다시 평소 루틴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밥을 짓고 약을 먹었습니다. 화요일엔 시장에 갔고 수요일엔 복지관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목요일 오후엔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샀어요. 상추, 양파, 감자. 익숙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과일도 조금 샀어요. 사과 3개.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또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복지관에서 만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가끔 자식 이야기. 저는 듣는 편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고개만 끄덕이고 적당히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약 잘 먹고 있어요. 날씨가 좋으니 산책 많이 다니세요. 네, 그러고 있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 이상 나아가진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또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18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래야 한다고요.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오고 집에서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었어요. 뉴스를 봤고 드라마도 봤습니다. 내용이 기억나진 않았지만 소리가 있으니 집이 덜 조용했어요. 그게 중요했습니다. 2달째 저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체조 시간엔 팔다리를 움직였고 노래 시간엔 입만 벙긋거렸어요. 소리내서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냥 따라하는 척만 했어요. 다른 분들은 열심히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프로그램이 끝나고 복지관 로비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얼굴은 익숙했지만 이름은 몰랐어요. 그분이 물었어요.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인다고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감사하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표정이 좋아 보인다고요. 정말 그런가 싶었어요. 거울을 보진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3달째 날씨가 더워졌어요. 선풍기를 틀고 창문을 열어뒀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지만 시원하진 않았어요. 그냥 공기가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자주 씻었어요. 저는 여전히 매일 똑같은 일을 했어요. 일어나고 먹고 약 먹고 나가고 돌아오고 자고 반복이었습니다. 반복이 익숙했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마음 한쪽이 계속 불편하기 시작한 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았어요. 하지만 점심을 먹고 나면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했고 숨이 답답한 것 같기도 했어요. 병원에 갈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편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었습니다. 저는 산책을 더 자주 나갔습니다. 공원을 돌고 동네를 걸었어요. 걸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걷는 동안엔 좀 나았어요. 바람이 불고 나무가 보이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그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넉 달째 저는 서랍을 정리했어요. 오래된 영수증, 쓸모없는 종이들을 꺼내버렸습니다. 한참을 뒤지다 보니 손에 먼지가 묻었어요. 그러다 그 봉투를 다시 봤어요. 도장 찍었던 서류가 들어있던 봉투요. 저는 그걸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일부러 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관공서 창구 앞에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있었는데 숫자가 계속 바뀌었어요. 제 차례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요. 사람들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만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깨어나서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다시 잠들 수 없었어요. 부엌에 나가 물을 마시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5달째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번이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기다렸지만 끊겼습니다. 일주일 뒤 또 왔어요. 역시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멈췄고 부재중 표시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어요. 이번엔 2번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받지 않았고 2번째는 받았어요. 역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확실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 번호를 메모해뒀습니다. 하지만 다시 걸진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6달째 전화는 더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1~2번씩이었어요. 받으면 끊기고 받지 않으면 부재중만 쌓였습니다. 번호는 매번 달랐어요. 규칙이 없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만난 분께 물어봤습니다. 이런 전화 받는 적 있냐고요. 그분이 말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조심하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보이스피싱이라면 말을 했을 텐데 이건 그냥 끊기기만 했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진동도 껐어요. 전화가 와도 모르게요. 화면을 확인할 때만 부재중 표시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집 전화는 거의 울리지 않았어요. 연락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어요. 멈췄다가 다시 울렸습니다. 또 기다렸어요. 세 번째 울렸을 때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도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끊지 않았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상대방이 먼저 끊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7달째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자다가 자주 깼어요.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눈을 떴다 감았다 반복했습니다. 시계만 봤어요. 1시, 3시, 5시. 낮에도 피곤했어요. 복지관에 가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체조 동작을 잊어버리고 노래 가사가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을 따라 하려고 했지만 한 박자씩 늦었습니다. 집에서도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만 들렸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뭘 사야 할지 잊어버렸어요. 한참 서 있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필요한 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다시 나가진 않았습니다. 귀찮았어요. 저녁을 거르는 날도 생겼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픈지 안 고픈지 잘 모르겠었어요. 감각이 무뎌진 것 같았습니다. 양말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알람을 맞춰뒀고 알람이 울리면 물과 함께 삼켰어요. 기계적으로요. 그거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일상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였어요. 저는 여전히 복지관에 나갔고, 시장에 갔고, 약국에 갔습니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눴어요. 하지만 뭔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처럼 조금씩 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니, 모르려고 했어요.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7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문틈에 또 한 장의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눈을 뜨고 커튼을 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이고 밥을 데우고 약을 챙겼어요. 모든 게 익숙한 순서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어 우편함을 확인하려는데 발밑에 뭔가 있었어요. 봉투였습니다. 문틈에 꽂혀 있었어요. 저는 허리를 굽혀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7개월 전 받았던 것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보낸 곳을 봤어요. 또 관공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부서였어요. 봉투 겉면의 글씨도 달랐습니다. 더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붉은색 글씨로 중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선 채로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섰습니다. 뜯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부엌으로 들어가 식탁에 앉았어요. 봉투를 앞에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뜯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여러 장이 나왔어요. 클립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첫 장 상단에 굵은 글씨로 통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7개월 뒤 또 한 번 우편 등기가 온 겁니다. 이번엔 봉투가 두껍고 글씨가 더 차가웠어요. 내용은 예고였습니다. 제 명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장, 기한 내 조치가 없으면 절차가 진행된다는 문장,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주 뒤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장을 넘겼어요. 거기엔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법률 용어, 조항 번호, 참조 문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 제 이름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이름, 전 남편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어요. 서류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날씨는 맑았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밝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네 번째 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혼 당시 합의 조항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18년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이혼하던 날 법원 대기실에서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여러 장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도장을 찍었어요. 재산 분할, 양육권, 기타 합의 사항. 마지막 장에 특약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형식적인 거라고 그냥 찍으면 된다고요. 이혼 직전이었어요. 전 남편이 끝까지 고집했던 한 줄의 특약. 저는 읽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 방에서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서류에 그 특약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5번째 장을 읽었어요. 거기엔 연대, 보증, 명의라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숫자도 있었어요. 큰 숫자였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본 적 없는 금액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두근거린다기보단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다시 앉았습니다. 설마 중얼거렸어요. 내 노후가 그때 도장 하나 때문에.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이번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어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몇 번을 읽었을까요? 점점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지만 대강은 알겠더군요. 18년 전 그 특약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겁니다. 제가 도장을 찍었던 그 한 줄이 아직 효력이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어요. 눈물이 났는지 아니면 그냥 초점이 안 맞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 반이었습니다. 아침을 안 먹었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는 변호사도 없었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 중에 이런 일 겪은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고 서류를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했어요.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어요. 1층에 내려와 건물을 나섰어요.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생각했어요. 관공서, 경찰서, 주민센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버스가 왔어요. 탔습니다.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봤어요. 익숙한 동네가 지나갔습니다. 시장, 약국, 복지관. 매일 지나다니던 곳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낯설었어요. 제가 그곳들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종점에서 내렸어요.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르는 동네였어요. 높은 건물들이 있었고 차가 많았습니다. 벤치를 찾아 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높이 올랐어요. 더웠습니다. 그늘을 찾아 다른 벤치로 옮겼어요.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고 싶지 않았어요. 편의점에 가서 물만 샀습니다. 마시면서 또 서류를 봤어요. 오후 2시쯤 저는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였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류는 가방 안에 그대로 뒀어요.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울렸을 때 저는 전원을 껐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불 켜진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저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18년 전 그날 제가 그 한 줄을 읽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어둠 속에서 밤을 보냈어요. 소파에 앉은 채로 새벽이 왔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었거든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해가 떴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7시였어요. 평소 같으면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밥을 지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9시가 넘어서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으로 넘어갔지만 개운하지 않았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얼굴이 부어 보였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식탁에 펼쳐놓고 다시 한번 읽었어요. 밤새 생각했지만 여전히 혼자선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만 나왔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방을 챙기고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법무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전 갔던 그곳으로 다시 가야 했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어요. 큰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내려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 건물 2층 법무사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숨이 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에는 직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기다리고 있었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안쪽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법무사님이 계신 방이었어요. 법무사님이 저를 보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방 안에 다른 분이 한 명 더 계셨습니다. 중년 여성분이었어요. 낯선 분이었습니다. 법무사님이 소개했어요. 상대방 측에서 오신 분이라고요. 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무사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이분이 오셨다고요. 그분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저는 듣게 됐습니다. 오래전 얽힌 보증, 명예, 정리되지 않은 연결고리가 아직 남아 있었다는 거요. 18년 전 이혼할 때 제가 도장을 찍었던 특약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분리됐지만 실제로는 연결된 부분이 있었다고요. 그분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당시 사업 관련해서 복잡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의가 얽혔고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았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때 말을 안 했냐고요. 그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남편은 18년 동안 그 고리를 혼자 끌어안고 막아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대요. 시간이 지나면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얽혔다고 했습니다. 들키면 제게까지 불똥이 튈까봐 일부러 이혼으로 선을 그었다는 말이 뒤늦게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18년 전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고 끝내자고 했던 거라고요. 저를 보호하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지 이해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그분이 또 말했습니다. 7개월 전 관공서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고요. 절차가 시작되고 있었고 제 이름을 빼내려고 마지막으로 시도한 거였다고요. 그래서 그날 관공서에서 모른 척해라고 했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저를 위험에서 떼어놓으려고 한 거였어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냐고요? 그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제 버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졌다고요. 몇 달 전부터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저에게 건넸습니다. 제 명의를 정리하는 서류였어요. 마지막 정리 절차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읽었어요. 글자들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본인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외출이 어렵다고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그분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보호자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메모지에 병원 주소를 적어주셨어요. 저에게 건넸습니다. 가실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메모지만 받아들었어요. 법무사님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요. 급한 건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지났다는 걸요.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를 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일어나 인사했어요. 그분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법무사님이 저를 봤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메모지를 봤어요. 병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평범하지 않았어요. 18년 동안 제가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안고 갔을까요? 저는 메모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메모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병원 이름, 주소, 병실 번호, 315호. 그 숫자를 보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가야 할까요? 까지 말아야 할까요? 18년 만에 다시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메모지를 식탁 위에 놓고 한참을 봤어요. 그제야 18년의 의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그 메모지를 봤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메모를 넣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까지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어요.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병원 건물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섰어요.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이 병실 번호를 확인해 줬어요.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긴 복도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병실 문패를 하나씩 확인하며 걸었어요. 307호, 309호, 311호, 315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저는 병실 복도에서 전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침대가 4개 있었습니다. 안쪽 창가 침대에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그 사람이 보였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습니다.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봤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침대에 기대 앉았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저는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그가 받아 마셨어요. 컵을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올 줄 몰랐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랐다고요.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미안함은 더 늙는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의 얼굴엔 주름이 깊었어요.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18년 전 그대로였어요. 그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사과보다 먼저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가 한 장 들어 있었어요. 읽어보니 정리 서류였습니다. 제 명의가 말소되는 내용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걸로 당신 이름은 끝나. 이제 정말 끝. 저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봤어요.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또 말했어요.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요. 그럼 당신은 자유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촉촉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8년 동안 제가 미워한 사람은 나를 떠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를 혼자 남겨두지 않으려고 떠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 위에 도장을 눌렀어요.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다시 내 손으로 돌려놓는 정리였습니다. 서류를 그에게 건넸어요. 그가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어요. 고맙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어요. 그리고 저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실 문 앞까지 왔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야 숨 쉬겠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누군가의 기침소리, 간호사의 발소리, 먼 곳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어요.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갔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는지 뺨이 젖어 있었어요. 건물을 나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먹었습니다. 반찬을 꺼내고 국을 데우고 천천히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고 약을 먹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들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잤습니다.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다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시장에 가고 복지관에 나가고 산책을 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끝났어요. 아니, 정리됐습니다. 그게 용서인지 이해인지 포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이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18년을 원망했던 사람의 마지막 부탁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까요? 진실을 몰랐던 미움과 늦게 알아버린 이해 중 무엇이 더 잔인하다고 느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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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시나요?